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35회 부동산 세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일단은 우리 이번 부동산 세법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개별적인 문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 세 가지 파트로 구성합니다 라고 됐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조세 총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와 국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자, 일대에 조세 총론에서 여러분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인 바로 취득세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여러분.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총론, 취득세 두 문제, 세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매년 출제가 되던 요 등록면허세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4년도 35회 때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유세에서 대장주인 우리 재산세, 요거 역시 세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그래서 결론은 우리 지방세에서는 여러분 취득세, 재산세에서 총 6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뭐 일반적인 경향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 중에서 보유세 대장인 우리 종합부동산세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라고 했었고요. 역시 두 문제 예상했는데 두 문제 출제됐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부동산 세법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양도소득세죠, 여러분. 역시 매해 변함없이 5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그리고 기타 국세 쪽에서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에서 출제됐다가 안 됐다, 출제됐다 그러다가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한 문제 정도 예상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한 문제 출제가 됐네요, 여러분. 그래서 국세 쪽에서 총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부동산 세법은 조세 총론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6문제, 그 다음에 국세 쪽에서 8문제에서 총 16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 부동산 세법은 단독 과목이 아니라 공시법과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세법에서 16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공시법에서 24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거나 또 알아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출제가 됐다는 거죠. 다만 이번 총평을 나누다면 2024년 35회 역시 최근에 계속해서 부동산 세법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투입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이 바로 부동산 세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세법은 16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5번이죠. 25번부터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부터 24번까지는 공시법에 관련된 문제고요. 25번부터 40번까지가 16문제의 부동산 세법이다라는 것도 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통 우리 부동산 세법은 제일 먼저 조세 총론에서 먼저 2문제 정도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출제 경향입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조세 총론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보죠. 25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자, 올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국세면 국세, 그래서 지방세면 지방세, 그래서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는데 올해의 문제 요 조세 총론 특징은 국세 지방세를 하나로 묶어서 물어봤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 기본법령 또는 지방세 기본법령상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우선 관계죠. 역시 출제될 걸로 예상했었고 우리가 준비했던 부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피담보 채권이 붙었을 때 이 경락가에서 누가 먼저 받아갈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 이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예. 단, 납세 의무자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뭐냐면 납세 의무자 신고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아라. 예. 이상 없다. 그냥 신고는 신고대로 문제를 풀어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조세채권과 즉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그다음에 뭐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 피담보 설정일자가 됐죠. 피담보 설정채권의 설정일자와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느냐, 어떤 것이 먼저 받아갈 거냐죠. 그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요 둘 중에 빠른 것이 먼저 받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즉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과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일자 둘 중에 빠른 것이 원칙적으로 먼저 받아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세법은 항상 원칙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예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요 예외가 바로 뭐냐? 당해세죠, 당해세. 당해세라는 것은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 거고, 요 당해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나 전세권의 설정 일자와 관계 이시 없이 얘들이 항상 우선 변제를 받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1번을 보면 자, 취득세 법정 기일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로 한 경우라면 그 신고일이 바로 법정 기일이다라고 했죠. 즉, 요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과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설정 일자 요걸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구체적으로 세목별 법정 기일은 뭐냐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취득세는 대표적인 무슨 세죠? 신고 납부 세목이죠. 따라서 취득세 납세 문제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야. 과세 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바로 법정기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 신고일이 되죠. 자, 제가 평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취등양,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는 다 신고 납부 세목입니다. 즉 납세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세목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항상 이렇게 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일이 바로 법정 신고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둘 중에 어떤 거다? 빠른 것이 먼저 받아간다. 다만 요 원칙의 예외인 당해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당해세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억했죠? 보유세인 재산세, 소방분 지역 자본시설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당해세라면 재지종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자, 아직 그거는 물어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죠. 양도소득세라고 했죠. 양도소득세. 그럼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전세권이 원칙이 되는 거죠. 근데 양도소득세라고 했을 당해세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원칙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바로 요 전세권이 우선 변제를 받는 건데 이때에 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또는 공증인의 증명 등으로 요 전세권이 설정된 요 날짜를 입증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라기보다도 이거는 증명 서류를 얘기한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주택의 직전 소유자, 즉 양도하기 전에 소유자가 국세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됐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직전 연도가 2023년도다. 그러면 2023년도에 먼저 전세권이 설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세권 설정됐다. 근데 그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한 후에 즉 올해 2024년도라고 가정합시다. 2024년도에 양도했을 때는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이 되어서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매각 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 담보채권에 우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소득세는 이때 발생한 거고 2024년도 그다음에 그 전해 2023년에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먼저 설정됐기 때문에 당해세가 아니라 전세권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근데 전세권 담보채권에 소득세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맞아서 틀려서 틀린 지문이죠. 바로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와 관계있는 주택, 즉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우선 소액 변제 보증금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그 주택을 매각하여 매각금에서 지방세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에도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을 말하는 거죠. 소액 보증금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어떻게 한다?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예,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4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조세 총론 관련 문제네요. 국세 기본 법령, 지방세 기본 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물어봤죠, 여러분. 에 관한 설명으로 자, 여기는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 2024년도 문제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옳은 거와 틀린 거를 구분할 때 틀린 걸 물어보는 문제는 4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고 대부분 다 옳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사실상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틀린 걸 물어보는 것이 조금 더 문제를 답을 풀기가 쉬운데 이번에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어려운 걸 우리 옳은 걸 물어보다 보니까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네요. 자, 한번 보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 원인 경우 국세 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국세나 지방세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이 5년입니다. 5년. 원칙이죠, 여러분. 다만 예외적으로 고액일 때는 10년이 되겠습니다. 10년.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나 고액의 채권일 때는 10년으로 연장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고액은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국세는 5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5억 원 이상이 국세가 고액이 되는 거고요. 지방세는 10분의 1인 5천만 원 이상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그럼 여기서 국세로 물어봤고 10억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액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5년이 아니라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 10년. 자, 2번 가산세를 제외한 자, 여기는 지방세죠. 여기는 국세. 이런 걸 쭉 구분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얼마를 했냐면 1억 원이다라고 했죠. 그럼 1억 원은 뭐죠? 고액이죠. 그러면 이때 지방세 징수권은 7년이 아니라 몇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 돼야 되는 거죠.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자, 3번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 원인 경우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함정인 거죠. 5천만 원 이상이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인 경우에는 고액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5년이 아니라 몇 년이 되는 거라면 10년이 돼야 되는 거죠.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4번 납세 의무자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때 국세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 의무자가 확정 신고한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다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취득량은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이죠. 그럼 항상 신고 납부 세목의 소멸시효 기간이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 바로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다면 예외를 물어본 거죠. 예외. 그럼 이렇게 과세권자가 결정하거나 경정하거나 수정 신고를 할 때는 이때는 그 고지서가 나려면 바로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4번 역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4번. 5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중에 다시 뭐였죠? 여러분 경정하는 경우죠. 그럼 역시 취득량의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신고 기한의 다음 날,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돼야 되는 건데 역시 과세권자가 뭐였죠, 여러분? 경정했죠, 여러분. 그러면 경정했을 때는 바로 그 납세 고지 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바로 그 납세 고지세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5번은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죠.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즉 종합부동산세법을 말하는 거죠.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거 물어봤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세 총론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부터 먼저 물어보죠. 그럼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가장 기본이 주택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주택을 먼저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랬죠. 자, 1번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자, 지금 등기부상의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명의자는 수탁자지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니까 위탁자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1번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2번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50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개인이나 법인이나 기본적으로 2주택 이하일 때와 그 다음에 2주택 이하일 때와 3주택 이상으로 구분하는 거죠. 3주택 이상으로 구분했을 때 이때에 2주택 이하를 소유하거나 법인일 때는 이때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세를 적용하는데 기본세율을 1000분의 27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번도 세율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1000분의 50은 3주택 이상일 때 세율인데 2주택으로 몰았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1000분의 27이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3번 거주자 갑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몇 주택이다? 그러면 3주택이다 그 얘기죠. 2023년도에는 3주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며칠자로? 항상 보유세는 6월 1일 현재로 따지라고 했죠. 다만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되는 주택은 없다. 다 포함되는 것에서 몇 주택이었다? 3주택이었다 그랬죠. 근데 이 중에서 3주택 중 2주택을 2024년 6월 17일 날에 양도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에 바로 우리 6월 17일 날에 6월 17일 2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2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위에 몇 주택이 되는 거 여러분? 1주택이 되는 거죠.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즉 2024년에 매도해서 명의가 넘어갔다고 했죠. 그럼 이때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라. 자, 개인도 역시 2주택 이하냐 3주택 이냐 이상이냐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때 항상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 그쵸. 6월 1일 현재죠. 그럼 6월 1일 현재 2024년도 6월 1일 현재는 몇 주택인가 그러면 3주택인 거냐? 왜? 6월 17일 날에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2024년은 며칠자 기준이냐? 6월 1일자 기준인 거죠. 그래서 6월 1일자로는 3주택이기 때문에 바로 3주택 이상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다. 그때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물어보냐. 자, 이거는 바로 우리 종합부동산세 물적 납세의무로 물어본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탁 재산일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누구다? 명의자인 수탁자가 아니라 사실상에서는 위탁자가 되는 거죠. 위탁자. 그래서 바로 위탁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우리가 징수를 할 때에 그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바로 명의자인 누가? 수탁자죠. 수탁자가 바로 물적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4번은 수탁자와 위탁자가 바뀌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테고 역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5번 공동명의 1주택자. 그럼 우리는 소유자별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는 거죠. 그래서 각자 지분가액에 대해서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물어봤죠. 그러면 이때는 주택의 시가 아니죠. 절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시가란 말이 못 나옵니다. 바로 공시된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인 원칙은 얼마냐면 9억 원을 공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억 원은 예전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 거고요.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 항상 우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표를 구할 때 뭘 곱하는 거죠? 바로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해야 되는 거죠. 이때 공정시장가액표를 때는 최저 60%를 출발해서 최고 100% 범위 안에서 우리 대통령령의 구체적으로 공정시장가액표를 주택일 때는 100%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우리 본 문제는 3번이 옳은 말에서 정답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종합부동산세 법령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걸 물어봤죠. 자, 역시 이것도 종합부동산세의 토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전제로 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어떤 거? 토지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고액의 재산 소유자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인 거죠. 이때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았냐 틀렸냐. 자, 이거는 제가 1년 내내 우리가 수험생이면 다 하는 거죠. 바로 어떻게 했죠 여러분? 주구, 종어, 별, 80 이렇게 기억하고 있겠죠.
그걸 주의하라. 이 금액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거다. 따라서 과세 기준 금액인 9억 원이나 5억 원이나 80억까지는 종부세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이걸 뭐 할 때 반드시 초과할 때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5억 원인 자니까 5억 원을 초과를 했어 못했어? 못했죠. 따라서 5억 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없다죠. 그래서 바로 1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2번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역시 재산세 납세 의무를 전제하는 거죠. 자, 2번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죠. 여기는 1번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고요. 2번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죠. 의 공시가를 합한 금액에 자, 별도는 얼마죠? 여러분 80억 초과죠. 근데 여기는 뭐랬죠? 80억 원이다 그랬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80억 원을 초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3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과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러는데 아니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바로 종합과 별도만이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주, 종별 그래서 바로 토지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종합과 별도만이고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재산세 과세로 종결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역시 3번도 2번과 함께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4번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자 과세 표준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그죠? 소유자별 합산한 금액에다가 과세 기준 금액 얼마라면 종합일 때 5억 원을 뭐 한 거죠? 뺀 거죠? 뺀 금액에다가 역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 금액을 하는 거죠. 이때 공정시장 가액비도 역시 최저 60%도 최고 100%의 범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 가액 100%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근데 50을 했으니까 여기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5번.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의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우리는 이걸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면 반드시 이중과세액인 재산세액 중복분을 차감해야 된다. 이게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했죠. 이때 바로 이중과세액인 바로 재산세 중복분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면 그때는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하고 이것이 토지원 별도 합산 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5번이 맞는 말이죠. 사실상 5번은 이전에도 시험에 몇 번,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던 지문인데 그 출제가 됐을 때는 다 틀린 지문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옳은 지문으로서 얘를 정답으로 해야겠네요. 저 결론은 재산세 중복분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서 만약에 우리 가감 조정된, 즉 탄력세 적용됐다면 탄력세 적용된 세액을 차감해야 되는 거고 상한선에 적용된 세액이라면 상한선에 적용된 세액을 차감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얘를 5번으로 정답으로 얘기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9번. 지방세 법령상 취득세 이 취득 당시 가액, 그렇죠? 바로 취득세 과세표를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여기 나오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말라 합니다. 자, 1번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했죠. 여러분 교환을 취득할 때는 이때는 교환으로 이전 받는 건축물의 시가편액. 자, 이때는 시가편액이 아니라 교환일 때는 죄송합니다. 교환일 때는 시가 인정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시가 인정액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전하는 건축물에 역시 또 시가 표준액이 틀렸죠.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시가 인정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요 비교해서 주고받은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 중 둘 중에 낮은 가격이 아니라 항상 뭐죠, 여러분? 높은 가격이죠. 과세권자는 높은 세율, 높은 가액을 선호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격을 알아. 그렇죠.
증여 등 기본적으로 무상 취득일 때는 시가 인정액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상속일 때는 뭘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가액과 관계없이 바로 시가 표준액을 갚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옳은 말에서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대물 변제했다는 건축물 취득의 경우는 대물 변제액을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때 대물 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돈이 나간 거죠. 그럼 그 금액도 취득가격이 어떻게 되지? 포함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역시. 그래서 항상 있다, 없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 조문은 항상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4번 법인이 아닌 자 누구죠? 여러분 개인이죠. 개인. 그래서 개인의 건축물을 뭐 한 거죠? 여러분 건축할 취득하는 거죠. 원시 취득인 거죠. 이때 바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세 표현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상 취득 가격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에 가거나 아니죠. 그때는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 그래서 항상 여기는 세법은 원칙보다는 예외를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5번. 법인이 아니자. 누구죠? 다 개인이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개인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역시 건축물의 여기는 뭐죠? 매매죠. 여기는 건축물을 건축이나 원시 취득, 여기는 매매라는 유상 취득이죠. 이때는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 당시 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개인일 때는 뭐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4번, 5번 다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2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0번 보죠. 지방세 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바로 취득세 종합 문제를 물어보네.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죠. 다만 지방세 특례 제한법령을 고려하지 않음.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는 외국 정부죠, 여러분. 그럼 항상 여러분 우리 외국 정부가 나면 여러분 상호주의 이 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과세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죠. 그럼 우리 과세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외국 정보의 취득에 대해서도 우리도 어떻게 하죠?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취득세 비과세를 물어봤네요. 옳은 질문이죠. 그래서 바로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 그렇기 때문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외국 정부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외국 정부도 우리한테 과세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결론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취득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에서는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우리도 어떻게 한다? 부과하는 거죠. 자, 2번. 토지 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 그렇죠? 대표적인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가액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증가했다. 그러면 우리는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3번. 국가의 귀속에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 부동산 무상으로 양여받은 경우는 이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역시 비과세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하였다 하더라도 거의 다 반대급부로 무상으로 받은 게 있으면 그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비과세 배제 부과한다가 옳은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부과한다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맞아서 틀려서 여러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4번.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이 나왔죠, 여러분. 자, 항상 임시 건축물이나 현장이나 임시흥행장 등 이러한 임시 건축물이 나오면 항상 그 존속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 존속 기간을 확인해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1년을 했기 때문에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 거죠. 역시 비과세를 물어봤네, 여러분. 그래서 요 4번도 옳은 말이 되겠죠. 5번. 자, 신탁으로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한 신탁 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죠, 여러분. 자, 여기 5번도 역시 취득세 비과세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될 때는 그 신탁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는 형식적 취득이니까 취득세 비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그 신탁 계약 당사자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자나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자 등일 때는 이때는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5번도 역시 옳은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 30번은 바로 3번이죠. 3번이 틀린 질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1번이네요. 지방세 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를 물어봤죠. 역시 옳은 거 우리가 뭐 준비 항상 하고 있던 거죠. 자, 모두 옳은 걸 골라봐라지만 단 조례안 세율 조정이나 지방세 관계 법령상 특례 및 감면, 즉 예외 규정은 논하라 논하지 마라입니다. 항상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원칙은 항상 조건 제시된 조건만 고려하라. 이것이 원칙이다. 반드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거 고려하지 마라. 그게 계속 나오는 거죠. 고려하지 마라. 예외적인 건. 그러면 기억, 상속을 받은 거죠. 근데 농지를 상속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때는 원칙 상속을 받았을 때는 1000분의 28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근데 뭘 받았죠, 여러분? 농지를 상속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때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1000분의 24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기억. 자, 2번 니은이죠. 법인의 합병이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이죠. 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일 때는 이때는 유상승계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근데 농지가 아니라 농지 외의 토지니까 1000분의 40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디귿,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다. 이 표준세를 물어봤죠, 여러분. 표준세를. 그럼 이때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표준세는 1000분의 23이죠. 그래서 바로 디귿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리을,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1000분의 40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농지였으면 1000분의 30이지만 농지 외의 토지는 일반적 유상승계 취득에서 1000분의 40. 그래서 리을도 틀린 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옳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1번이 되나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의 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이죠. 옳은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바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을 물어본 거죠. 1번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 즉 종합소득세 납세무자죠. 그러면 그때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없거나 또는 결성금, 즉 결성금은 마이너스가 발생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거주자도 포함해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어떻게 하죠? 그 과세 기간의 언제죠?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통령령, 즉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지에 관할 세무서장, 과세권자죠.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즉 1년 동안에 주택 임대를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번이 옳은 지문이 되네요. 자, 2번. 공장재단을 대여하죠. 그럼 대여는 항상 뭐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는 거죠. 해당된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3번.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 뭐를 말하는 거죠? 주택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주택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죠. 마이너스죠. 그럼 그때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때 결손금,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면 여러분 어디서 발생한 건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결손금이 발생했을 그때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를 하지만 주택을 제외한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역시 공제한다가 틀린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자,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지역권, 지사권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율을 따질 때는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했어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이나 지역권일 때는 이때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역시 4번도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의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 아니라 뭘로 간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5번. 사업 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다. 아니죠. 사업 소득에 여러 가지 이 업종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걸 업종별로 뭐하여? 구분하여야죠.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32번은 1번이 옳은 말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법령상, 자, 재산세 과세 기준제 납세 의무자로 틀린 거 뭐 다 예상된 문제였죠. 사실상 지금까지 조세 총론 두 문제가 조금 약간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저는 준비를 했었던 거고 여러분도 준비를 했었을 거나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두 문제 앞에 조세 총론 빼고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쉬운 문제가 나왔죠. 자, 납세 문제 예상했던 거죠. 우리 역시 계속해서. 자, 보죠. 1번. 공보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됐습니다. 등재되는 누구 거죠? 사실상 종중재산이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개인 명의인데 사실은 종중 거다. 그래서 공보상과 사실상이 지금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때는 6월 15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뭐라 해라? 신고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죠. 근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이때는 종중이 아니라 공보상 소유자가 즉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보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2번, 상속은 개시가 됐는데 6월 1일에 아직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했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6월 1일에 이제 계속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때는 역시 6월 15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뭐 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여러분. 그때는 행정안전부령, 즉 지방세법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는 바로 주된 상속자, 즉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나 또는 상속 지분이 높은 자가 2명 있다는 그 중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주된 상속자가 돼서 납세 의무자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는 말이죠. 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인 재개발 사업만 해당하는 거죠. 이 시행에 따른 환지에게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나 보류지를 갖고 있다. 그럼 그때 그 채비지로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번, 3번은 다 옳은 말이 되겠네요. 4번. 채무자 회생 및 바로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냐 그죠. 그럼 그때는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옳은 말이죠. 5번. 지방자치단체, 즉 과세권자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매매계열처라고 거기에서 재산의 사용권의 무상부여죠. 3가지 조건.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것. 둘째, 연부매매일 것. 세 번째, 사용권의 무상부여.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때는 누가? 매수 계약자가 납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출제 살짝 매도로 고칠 수 있으니까 잘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5번도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33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4번이죠.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였죠. 자, 오랜만에 나왔네요. 과거에 물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납에 또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물납이 한번 예외적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한번 보죠.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계 1,000만을 초과. 그렇죠. 물납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재산세 납부세계 1,000만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 한해서만 인정합니다라고 했었죠. 초과하는 경우는 이때는 납세 의무자 신청을 받아.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신청사항이죠. 그래서 과세권자 허가를 받아야만 물납하시는 겁니다. 이때 물납 가능 자산은 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 관할구역 안에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기억은 맞는 지문이죠. 니은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재산세 과세권자죠. 법령에 따라 야 이거 물납 못하겠다, 물납 허가 못하겠다, 불허가 통지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에는 다른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과세권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다른 부동산에서 물납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죠. 디귿.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치, 이 물납하는 부동산을 얼마짜리를 볼 거냐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아니죠, 여러분. 항상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는 과세 기준 현재죠, 여러분. 과세 기준 현재. 그래서 바로 디귿은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럼 뭘 물어봤기 때문에 옳은 걸 물어봤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답은 바로 기역과 니은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5번이죠.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걸 물어봤죠, 여러분. 단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마라. 항상 모든 문제 공통성이죠.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정답을 골라라. 1번. 특별시, 즉 도시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이죠. 그러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뭐가?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 있답니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아니 공장이 여러분 우리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안에 있다 생각하세요. 그럼 이거는 우대 규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때는 표준세율보다 높게 과세하는 거죠. 이때 표준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이다. 아니죠. 모든 건축물은 용도에 관계시 없이 뭘로 가는 거죠, 여러분? 바로 비례세율이죠, 여러분. 비례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0.25%가 기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0.25. 다만 이렇게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요거의 더블 2배인 0.5%의 비례세로 가죠. 그래서 어쨌거나 비례세로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진세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2번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이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 누구한테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바로 위탁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수탁자가 바로 그 위탁자가 누구다라는 걸 어떻게 하죠? 과세 기준부터 15일 이내, 즉 6월 15일까지 그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자치단체장, 즉 재산세 과세권자한테 어떻게 하라?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자료를 갖춰서 어떻게 하라? 신고해야 되는 거죠. 왜? 위탁자한테 과세를 해야 되는데 수탁자의 명의로 됐으니까 우리 과세권자는 알아 몰라? 모르죠. 위탁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그 사실상의 소유는 위탁자가 누군지 수탁자가 언제까지?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3번 역시 뭐 계속 예상된 거죠.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죠. 항상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과세라는 거죠. 주택, 건물과 토지는 절대 구분 과세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택 건물은 갑이고 그다음에 주택 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그래서 갑과 요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 지금 같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재산세는 몇 개 나와야 되면 그래도 하나. 왜? 주택이 하나니까 재산세는 하나만 내는 거죠. 다만 소유자가 2명인 거죠. 자, 그럴 때의 재산세는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자, 소유자별 구분 계산. 자, 이거 그대로 예상 문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세액은 하나만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합산한 건물과 토지 이 가격을 합산한 과표에 대해서 해당세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3번은 역시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4번. 주택의 재산세로 해당 연도에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죠, 여러분. 뭐에 대해서? 주택이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주택분 재산세 납기는 7월 하반을 한 번, 9월 달 하반을 한 번. 그래서 2분의 1씩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면 20만 원 이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때는 2번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한 번으로 어떻게 하죠? 일괄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과세권자는 빨리 받고 싶어, 늦게 받고 싶어? 당연히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7월 하반월이 되는 거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시 4번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정기분과 관계이시 없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있다. 근데 없다. 맞아, 틀려.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4번, 5번 다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35번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6번이죠. 자, 다음 자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 법령상 국내 토지 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단 갑을 병 모두 거주자다라고 했죠. 자, 결론 요거는 바로 우리 증여 2월 과세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시 예상 문제로 꼽았던 거죠. 왜? 이번 2024년도 개정된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준비하십시오. 하여튼 그대로 나왔네요. 자, 갑은 2018년 6월 20일 날 토지 A를 3억 원에 취득한 거죠. 그러다가 2020년 5월 15일 날 토지 A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 원 지출된 거죠, 여러분. 이게 올해 개정된 거죠. 자본적 지출액. 포함하라고 그랬죠. 이때 그 이에 을은 2022년 7월 1일 날 직계 존속인 갑으로부터 토지 A를 증여받은 거죠. 그러면 증여자는 누가 되는 거고 갑이 되는 거고 받은 사람은 을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수증자가 되는 거죠. 그걸 증여받아서 2020년 7월 25일에 이전 등기를 모두 마쳤다. 즉 우리 이 증여받은 날은 등기일이 되겠죠. 부동산일 때는. 이때 토지 A 증여 당시 시가는 얼마죠, 여러분? 6억 원이죠. 그렇죠. 상속세나 증여세는 특징이 무슨 과세다, 여러분? 시가 과세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역시 두 번째. 자, 세 번째 질문. 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2022년도니까 2023년부터 10년 이내가 되는 거고, 어쨌거나 2024년 10월 20일 날에 토지 A를 갑 또는 을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병에게 얼마에 10억 원에 양도하였다라고 했죠. 자, 이때 토지 A는 법령상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런 협의에서 수용된 적이 없는 토지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거는 예외 규정 중에 하나인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때는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득세법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다. 예외 논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소득세법 97조의 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인 2월 과세를 적용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 즉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어떻게 하다 반드시 얘가 커야만 클 때만 증여 2월 과세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번째 지문은 예외 규정이 아니다.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다시 보면은 2018년 6월 20일 날 3억 원의 갑이 취득한 거죠. 3억 원 취득한 거죠. 그러다가 보유하는 과정에서 자본적 지출액 5천에 나갔고 이때 2022년 7월 1일자로 증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 증여 2월 과세는 항상 이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초 갑이 3억 원이 취득해서 자본적 지출 5천만 지출된 상태에서 2022년 7월 1일자로 바로 갑으로부터 을한테 증여가 이루어지고 이때 증여 당시 시가는 얼마예요? 6억 원이죠. 그러다가 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또는 10년 이내에 2024년 10월 20일 이내에 을이 병에게 10억 원의 양도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인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면 양도 당시 양도가 10억 원에서 일반적 증여 때는 증여를 받았을 때 가액 6억 원을 차감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책이 4억 원이 되는 건가요? 네, 4억 원이 되죠. 그런데 증여 2월 과세가 적용되면 을의 취득 시기를 이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을이 취득한 걸 보는 거죠. 따라서 을의 취득가액은 6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 돼야 되는 거죠. 3억 원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이때에 자본적 지출액이 나가겠다면 이것도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차감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예. 그리고 이 당시에 증여를 받은 게 있다면 증여세는 양도책 한도에서 필요금을 산입하시는 거죠. 이 그림을 꼭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에 설명 오는 걸 물어본 거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공자 취득한 6억 원이다. 6억 원이 아니라 얼마 되는 거 여러분? 바로 요 3억 원이 돼야 되는 거죠. 3억 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양도차익 계산 시 갑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 원 양도가에서 공제할 수 없다. 요게 올해 개정된 거죠. 올해부터는 있다로 되어야 되죠. 네, 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린 지문이네요. 3번 양도차익 계산 시 을이 납부할 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 양도책을 한도로서 요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어떻게 한다? 산입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4번. 증여 2월 과세가 적용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이나 세율 적용 시 보유 기간은 이때는 을의 취득일이 아니라 갑의 취득일, 즉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보유 기간 따져야 되는 거죠. 5번.
갑과 을, 즉 증여자 갑과 수증자 을 간에는 우리 증여 2월 과세가 적용했던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지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36번은 바로 3번이 옳은 말로서 정답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7번. 소득세 법령상 다음에 국내 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가장 난이도 쉬운 문제였죠. 예,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예, 이렇게 쉬운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4문제 정도가 쉬운 문제였죠. 가장 하급. 자, 그런 대신 비과세나 감면 등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말라. 예, 항상 예외는 논하지 말자 그 얘기죠. 자, 기업, 토지, 그죠? 그리고 건물, 함께 양도하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칙들은 자, 이주권이죠. 반드시 이주권이 나면 건물과 함께 양도된다 했잖아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다. 그런데 이때 해당 이주권 가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별도로 평가를 하여 신고를 하였다. 그러면 신고하였다. 그러면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예외 규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당연히 이때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이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자,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시는 입주권으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디귿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같은 용익물권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일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지역권은 민법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요역지와는 분리하여 다른 권리 목적물이 될 수 없거나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단위 과세 대상인 거죠, 여러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8번이죠.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서. 자, 옳은 거 물어봤죠, 역시? 자, 1번.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부담부 증여일 때는 유상양도, 무상양도 나누어집니다라고 했었죠. 이때 양도로 보는 채무인수액이죠. 그때는 그 양도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자, 원칙은 2개월 이내지만 요 예외 규정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3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원칙은 2개월 이내지만 부담부 증여일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채무액의 상당 부분은 3개월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질문이 된 거죠. 2번.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이건 뭐죠? 이중계약서 썼다 그죠? 그러면 1번은 바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을 물어본 건데 2번은 비과세 배제 규정을 물어봤구나 하는 걸 빨리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어떻게 하죠? 빼는 거죠. 이거는 과세를 하겠다는 이죠. 즉 이중 계약서 쓰면은 그 일정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빼는 금액은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 즉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과 그다음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거래가의 차액, 이 둘 중에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고 계속 1년 내내 주의하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요게 계산 문제로 나와서는 이번엔 설명형 문제 나왔다. 그래서 설명형 문제 나올 때 이거 건드릴 거다. 그대로 예상된 부분 그는 거죠. 그래서 역시 2번도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6개월 거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된다. 이때 이거는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에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규정을 물어본 거죠. 주의하라고 그랬죠. 시험에 나온다. 그대로 나왔죠. 다만 이때에 예외 사유에 사업상 형편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때 최소한 이러한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을 이전할 때는 그 종전주택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역시 3번도 틀린 질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 차선. 자, 올해 문제 특징에 양도 차선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나 나왔다는 게 특징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 번 장사하다 보면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죠. 자,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하다 보면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 볼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통산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때 동일한 과세기간, 즉 소득세는 기간세이기 때문에 매년도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 있죠. 그래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때 양도차손은 우리 공제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동일한 소득별로 즉 부동산일 때는 부동산에 관한 원래 기타 자산 안에서만 통산할 수 있는 거고 주식은 주식 등에서만 통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파생상품 등은 파생상품 등 안에서만 통산할 수 있는 거고 신탁 수익권은 신탁 수익권 안에서 즉 같은 소득별 안에서만 통산할 수 있었죠. 그러면 토지고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전세권이니까 바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2번은 옳은 말이 되네요. 5번이네요. 죄송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 주택이죠. 자, 이것도 역시 1주택의 예외 규정인 거죠. 예. 그래서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즉 2주택인데 왜 2주택이다? 상속을 받다 보니까 2주택이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이건 투기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그럼 그때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틀렸죠. 반드시 제가 우리 다 준비하고 있었죠. 어떤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이 나오면 이때는 반드시 뭐부터 처분해야 된다?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된다. 이걸 꼭 확인하라 그랬죠. 근데 뭐였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했죠. 그러면 아니죠.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바로 38번은 답이 우리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9번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물어봤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자, 틀린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죠, 여러분? 국외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는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할 현재 국외 부동산 등을 양도할 현재 5년 이상 어디에 국내에 반드시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죠. 그걸 충족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국외 자산에서 양도세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국외 외화 차익금에 대한 취득은 없다. 이거는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바로 외화 차익금을 조달함에 따라서 발생한 외환 차익은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제외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1번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나 뭐는 장기부의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1번은 옳은 말. 자, 2번 국외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 차손 또 나왔네요. 그래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통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죠. 국외 부동산은 국외 부동산, 국내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 구분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때에 국외 부동산에서 양도 차손이 발생했는데 올해 또 역시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그럼 거기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내 거 따로 국외 거 따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없다가죠. 국내 따로 국외 따로이기 때문에. 3번 국외 양도자산의 부동산 임차권인 경우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내 과세 대상이 바로 국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다만 국외 자산일 때는 등기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4번 국외 자산의 양도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기본적으로 실질 거래가라는 거죠. 이 원칙이죠. 국내와 똑같이 국외 부동산도 실가로 계산하라. 다만 실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양도 자산의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뭘로? 시가로 가라. 그때 시가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그 자산의 종류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즉 지방세,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법, 즉 결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5번 국외 양도 자산의 양도 당시 거저 소유한 유일한 주택, 즉 1주택에 대한 얘기죠.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렇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주택일 때만 비과 혜택을 주는 거고 국외 주택일 때는 비과세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옳은 틀린 것은 여기
5번 맞는 지문이죠.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본 문제 39번은 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40번. 역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계산 문제인데 하나 나올 걸 예상했는데 좀 어려운 문제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스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음 자를 기출할 때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 갑의 확정 신고 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 비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각각 계산할 때 계산하면 얼마냐죠. 그래서 바로 요 건물과 토지 이 비, 이 두 가지 양도소득 과세 필요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네요. 다만 아래 자산 외의 다른 자산의 양도는 있다 없다? 없고 양도소득 과세필은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확정 신고 때 다 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조세 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정하라 그죠. 그래서 올해 주택이 아닌 건물 하나, 그다음에 토지 A, 토지 B를 3개를 양도한 겁니다. 이때 건물 양도책은 1,500만 원, 이익이 난 거죠. 근데 토지 A를 양도했던 양도 차손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토지 B를 양도했을 때는 2,500이죠. 그러면 내가 3개를 양도해 2개가 이익이 난 거고 2개가 이익이 난 거고 하나가 손실 난 거죠. 그럼 이거 손실 난 걸 빼야 되겠죠. 왜? 우리 장사다 보면 이익 날 때도 있고 손실 날 때도 있겠죠. 그럼 결국은 나는 총 1년에 얼마 버는 거 여러분? 바로 4천에서 2천을 빼니까 2천만 원만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거죠. 그 요 손실 난 거를 다른 소득 그 이익이 난 데서 빼야 되는데 이때 빼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양도 차선을 통산할 때는 같은 소득별로 안에서 통산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 등 안에서만,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서 통산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다 부동산을 묶이는 거죠? 네, 같은 종류죠. 그럼 이때 같은 소득별 안에서는 첫째, 세율이 같은 것이 있으면 세율 적용 같은 거에서 공제를 하라. 근데 세율이 같은 것이 없다. 그럼 그때는 세율이 다른 데서 공제하는 거죠. 그걸 물어본 거죠. 근데 문제는 과세 표준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건물은 보유기간이 1년 8개월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장특공 받아 못 받겠죠. 그 다음에 4년 3개월, 3년 5개월이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되겠지만 요 토지에는 손실의 양도 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장특공 못 받는 거죠. 그러면 바로 요 토지 B만 양도 차익 한도 내에서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 자산은 모두 국내 부동산이며 등기가 됐다. 미등기 양도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아니다. 사업용 토지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친절하게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원칙 6% 가는데 계산하지 말고 그냥 6%를 가정해서 답을 찾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때에 이 건물과 토지 B의 양도소득 과세 필요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럼 이때에 요 토지 A에 대해서 발생한 양도 차손을 같은 부동산 등 안에서 차감하는데 여기에 보유기간이 4년 3개월과 3년 5개월은 2년 이상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건물은 1년 8개월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40%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세율이 얘는 다른 거고 여기는 세율이 같은 거니까 여기서 먼저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요 2천만 원을 같은 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양도 차익 2,500에서 2천만 원 빼는 거죠. 그럼 얼마 되죠? 그러면 500만 원이 바로 양도소득금이 되는 거죠. 근데 3년 이상 보였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 2,500만 원 6%인 바로 150만 원 차감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표는 350만 원, 그 다음에 건물은 양도소득 기본제 250만 받아서 1,250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해설 강의가 되겠고요. 좀 더 여기서 말하지 못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제 카페에서 또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카페나 블로그 오시면 좀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